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과세표준 일반 2단계, 그죠? 2단계 시행령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계산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입니다.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요,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죠? 한다.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중간 지급 조건, 그리고 용역 재화의 계속적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뭐가 됩니까? 예,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과세표준.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예, 기부채납. 그죠? 기부채납.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의해 갖고 감정을 해 갖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시가가 되겠죠. 당연히 기부채납 근거 법률이야 기부채납된 가액 감정해서 받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뭐가 된다? 네, 시가가 된다는 얘기죠. 시가.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 용역을 제공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동법에 의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됩니까?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립 용역을 제공해주고 대가로 뭘 받아요? 토지를 받게 되면 그 매립 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사비가 된다는 거. 그죠? 예, 공사비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실게요. 여기에 보시면 계속적 공급이 있죠. 그 계속적 공급. 용역의 계속적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다. 근데 용역의 계속적 공급인데 그 지급 기한이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있으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 그게 뭐냐? 장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 수령했다. 헬스클럽 운영자 A가 이용해온 B와 2020년 4월 17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연회비 1,200만 원을 수령했다. 용어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기 때문에 원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부가세법에서는 우리가 용역의 계속적 공급인 경우에 그 지급 기간이 그죠? 계약 기간 아닙니다. 그 지급 기간이 두 개 이상의 과세 기간이 걸쳐 있으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안분을 한다는 얘기죠. 안분. 과세 기간별로 안분을 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선발급 세금에서 수령하지 않았다면, 그죠? 원래 선발급 세금을 발급해버리면 그때가 과세 표준 공급시가 돼버려요. 근데 선발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 1년분 연회비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있는 연회비를 한 방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안분 계산을 해라. 안분 계산. 따라 어떻게 됩니까? 2010년 4월 17일, 2021년 4월 16일 이 사이에 뭘 집어넣는다? 그죠? 공급 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월할로 안분 계산합니다. 2020년 1기 3개월, 2020년 2기 6개월, 2021년 1기 3개월 해가지고요. 2020년 1기 과세표준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 120만 원을 112로 나눈 다음에 그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 3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부가세법에서는요. 공급 시기가 과세 기간 종료일인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 첫 번째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요. 공급 시기가 언제다?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은 경우. 그리고 아까 같이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 특정 용역, 아까 헬스 이용권 같은 경우죠. 그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그리고 BOT 방식을 준용한 시설물로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안분 계산한다는 얘기죠. 안분 계산. 공급 시기는 언제?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그럼 우리가 임대보증 간주임대료는요. 보통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 그냥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 월할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월할 계산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 중에요. BOT 방식을 준용한 시설물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월하게 한다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T 방식을 준용한 시설물로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했다. 이런 경우죠. 사업자 A가 있죠. 사업자 A.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을이 있어요. 을. 일단 사업자 갑이요. 을이 토지에다가 뭘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축가액이 얼마다? 10억. 2020년 4월 17일이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토지 소유자 을은요. 사업자 갑한테 뭘 공급하냐? 뭘 제공하냐? 5년간 무상 사용 조건인 경우도 있고 일정 금액 낮은 임대료일 수도 있겠죠. 5년 동안 어쨌거나 사용 조건에 무상 사용 조건을 제공을 합니다. 그죠? 제공을 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5년 이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죠. 누가?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이게 뭡니까? 건물 신축, 빌트, 5년간 사용해라, 오퍼레이트. 그 다음 뭡니까? 5년 후에 소유권 이전해라, 트랜스퍼 해가지고 BOT 방식이라는 얘기죠. BOT 방식. 이 BOT 방식에 의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 을이 땅의 임대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 임대 용역에 대해 갖고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2020년 1기 과세 표준 토지 소유자 을은 어떻게? 건물 신축가액 10억을 어떻게? 전체 5년 사용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월할 계산 60개월 중에 몇 개월? 해당되는 기간 몇 개월? 3개월. 3개월만큼만 2020년 1기 과세 표준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5천만 원. 이게 BOT 방식을 준용해서 시설물을 둘 이상의 과세에 걸쳐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죠? 어떻게 과세표를 잡느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보실 게 뭡니까? 마일리지라는 얘기죠.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어떻게 하느냐? 마일리지에는요, 일단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자기 적립 마일리지 뭡니까? 탐나마트.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죠. 탐나마트. 제가 탐나마트에 갑니다. 그러고 뭘 샀다? 라면을 공급받습니다. 얼마? 100원. 그럼 거기 있는 점원 아가씨가 저한테 뭘 물어봅니까?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전화번호. 그러면 제가 현금을 결제하고 나면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겠다는. 마일리지 얼마? 2원을 적립했다. 그랬을 때 이 탐나마트의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되냐? 일단 공가액 얼마가 된다? 100원이 된다는 얘기죠. 마일리지 2원은 뭐다? 나중에 다시 오면 할인해 주겠다는 뭐밖에 안 된다? 약속밖에 안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탐나마트의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더라? 100원이 됩니다. 100원. 근데 제가 다시 탐나마트에 간다는 얘기죠. 탐나마트에 가서 새우깡을 하나 삽니다. 그죠? 얼마? 50원에 새우깡을 하나 샀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제를 할 때 현금 48원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원은 뭘로? 마일리지로 결제했다. 이랬을 때 탐나마트의 공급가액은 50원이 아닌 마일리지 2원, 마일리지 결제분 2원을 차감하면 얼마가 된다? 48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8원이 공급가액이 되더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는 뭐다? 3자 적립 마일리지. 그죠? 제 3자 적립 마일리지.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좀 어렵다. 3자 적립 마일리지 뭐냐? 제가 현대카드를 사용합니다. 그죠? 현대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현대카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현대카드에서 저한테 뭘 적립해 줍니까? 포인트를 적립해 줍니다. 포인트. 그죠? 포인트를 적립하고 나면 저는 항상 주유소에 가면 GS 칼텍스를 가는 편입니다. 왜요? GS 칼텍스에 가면 일정 부분을 뭘로 결제 가능하다? M포인트, 마일리지로 결제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GS 칼텍스에 가가지고 유료 공급을 받습니다. 얼마? 200원을 받은 다음에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죠. 그럼 195원은 뭘로 결제한다?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머지 5원은 뭐? M포인트 결제해 주세요 합니다. 그러게 되면 포인트 결제 5원이 되는 거죠. 그럼 GS 칼텍스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될 것이냐? 보시면 일단 내가 신용카드 결정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195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195원에 여기서 현대카드에서 GS 칼텍스에다가 포인트 결제에 대한 상응하는 그 대가로서 보전받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보전 약정에.
그게 만약 3원이다 하게 되면 공급가액은 얼마가 된다? 195원에서 보전받은 금액 얼마? 3원을 납한 198원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까지 마일리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 그 다음 보실게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다. 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다음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았다. 이거는 뭡니까?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그죠? 교환거래. 교환거래 했을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죠? 어떻게 잡을 것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요, 이게 처분 이익 개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받은 자산의 시가를 갖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이 뭡니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1차적으로 1단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갖고 시가 갖고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근데 이게 불분명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죠? 어쩔 수 없이 2단계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것도 몰랐다. 이것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대로죠. 법대로. 그죠? 법대로 간다. 일단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규정된 시가고가 합니다. 근데 소득세법이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1차적으로 감정가액에 의해서하고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시가란 뭐냐? 시가의 기준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시행령 62조죠. 그죠?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시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꼭 알아두실 게 뭐다? 자기가 1단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가 재화의 공급 특례입니다. 실제 공급은 아니지만은 간주 공급으로 뭐 하는 게 있죠? 의제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의제하는 게 있다. 원칙은 뭡니까? 사용 소비된 재화의 시가다. 그럼 우리가 간주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간주 공급이 있고 두 번째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일반적인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죠?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은 매입세 공제 불문하고 적용합니다. 일단 재고 자산하고 감가상각 자산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시가 산정이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근데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 산정이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감가시켜서 남은 잔존 가치를 뭘로 본다? 간주 시가를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감가상각 자산은 간주 시가로 한다는 거. 그죠? 그죠? 근데 판매 목적 직매장 가치는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 마진을 얹었다. 그 자체도 뭘로 인정한다? 공급가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간주 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마다 5%씩, 그죠? 과세기간이 하나 경과할 때마다 5%씩 감가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25% 감가하고 나서 남은 잔존 가치를 뭘로 잡는다? 간주시가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게 저가 무상공급 경우입니다. 저가 무상공급도 일단 원칙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무상공급이 있다. 그럼 무상공급은 뭘로 나눈다? 재화의 무상공급과 용역의 무상공급이다. 일단 재화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시가 과세합니다. 그죠? 시가 과세한다. 근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단 한 가지, 뭐만 과세한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 용역에 갖고만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 보실 게 저가 공급이죠. 저가 공급. 저가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한테 저가 공급했다. 그러면요, 이때는 뭘로 과세한다? 시가로 과세하는 겁니다. 시가. 그죠? 근데 비특수관계인이다. 그럼 그 거래가액 자체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살펴보실 게 우리의 재화의 무상 공급에 대해 갖고는 뭘로 과세한다?
시가를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재화의 무상 공급인데 이게 재화다 하게 되면 요거를 뭘로 과세한다고요? 시가로 과세한다. 근데 그죠? 재화의 무상 공급은 시가로 과세하는데 여기에 요 시가로 과세하는 법조항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우리 부가세법 29조 사항이 있고요. 그죠? 우리가 재화의 공급 특례 부가세법 10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10조. 그죠? 29조 사항은요. 요게 특수 관계인에 적용되다 보니까 그죠? 요때는 매입세액 공제 불문하고 그죠? 불문하고 재화의 무상 공급일 때 시가 과세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비특수 관계인이다. 그죠? 비특수 관계인에 대해 갖고 시가 재화의 무상 공급을 과세한다. 요때는 뭡니까? 재화의 공급 특례 사업성 증여라는 얘기죠. 요때는 매입세액 공제 받았을 때만 그죠? 받았을 때 요때만 그죠? 요때만 과세하게 됩니다. 그죠?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예, 지금까지 과세표준 일반 2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